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자리한 고급 요양원 예온일의 새벽 4시, 복도에는 윤선이의 발걸음 소리만이 고요함을 깨뜨리고 있었습니다. 72세의 그는 다른 간호사들보다 2시간 일찍 출근해 병동을 돌며 환자들을 살피는 것이 습관이었습니다. 301호 김할머니, 혈압약 드실 시간이에요. 윤선이의 목소리는 나이에 비해 놀라울 정도로 또렷하고 힘이 있었습니다. 40년 넘게 간호일을 해온 그의 손놀림은 여전히 정확했습니다. 주사기를 들 때의 각도, 환자의 맥박을 재는 손가락의 압력, 모든 것이 숙련된 전문가의 것이었습니다. 선희 선생님, 또 일찍 나오셨네요. 병동 책임 간호사 김미경이 복도 끝에서 걸어오며 말했습니다. 윤선이는 환자 차트를 정리하며 대답했습니다. 새벽 공기가 좋아서요. 그리고 이 시간이 가장 조용해서 환자분들 상태를 제대로 볼 수 있거든요. 김미경은 윤선이를 바라보며 감탄했습니다. 이 나이에도 이렇게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윤선이의 간호 실력이었습니다. 어떤 응급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의사들도 그의 판단을 신뢰했습니다. 그런데 선희 선생님, 중요한 소식이 있어요. 김미경이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윤선이는 손을 멈추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VIP 환자가 입소한다고 해요. 백상훈 회장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순간 윤선이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곧 평상시의 담담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백상훈 회장이요? 네, 태양건설 창업주였다가 지금은 백상훈 재단 이사장을 하고 계신 분이에요. 78세에 최근 뇌경색으로 쓰러지셨다가 재활치료 차 우리 요양원으로 오신다고 해요. 그런데 김미경이 말을 멈췄습니다. 윤선이가 계속 말하라는 듯 눈짓을 보냈습니다. 원장님이 직접 나서서 준비하고 계세요. 특실을 새로 꾸미고 전담 간호사도 배치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분이 좀 까다로우시다는 소문이 있어요. 윤선이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손끝이 살짝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환자는 환자죠. 돈이 많든 적든 아픈 건 마찬가지니까요. 그날 저녁 윤선이는 작은 원룸으로 돌아가 침대 밑에서 낡은 군화 한 켤레를 꺼냈습니다. 이 군화는 그가 가진 가장 소중한 물건 중 하나였습니다. 40년이 넘은 세월 동안 매일 밤 정성스럽게 관리해온 것입니다. 구두약을 발라 천천히 닦아내며 윤선이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백상훈이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온 그 감정이 무엇이었을까요? 두려움일까요? 아니면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에 대한 예감일까요? 707부대 간호부사관 윤선이 거울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때의 자신은 강했습니다. 목적이 분명했고 지켜야 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전쟁의 한복판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작은 서랍에서 낡은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는 군복을 입은 젊은 윤선이와 동료들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모두들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윤선이의 시선은 사진 구석에 있는 한 청년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백도영 일병. 사진 속 청년은 다른 이들보다 어려 보였습니다. 19살의 나이에 입대해 특수부대에 배치된 용감한 소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년에게는 형이 하나 있었습니다. 윤선이는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1983년 그날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내리던 밤 적진 한복판에서 부상당한 도영을 등에 업고 탈출하던 그 순간 도영의 마지막 말. 선희 누나 형에게 진실을 꼭 전해주세요. 그 후로 40년이 흘렀습니다.
윤선이는 도영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 백상훈을 찾았지만 그는 이미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 있었고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윤선이는 기다렸습니다. 언젠가는 기회가 올 것이라고 믿으며 이 나이에도 내가 이곳을 떠나지 못하는 건 아직 끝나지 않은 일이 있기 때문이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내일부터는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40년 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진실을 마침내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윤선이는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고 군화를 신발장에 정리했습니다. 내일이면 백상훈 회장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도영의 형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금요일 오전 10시 예온일 요양원의 로비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원장을 비롯한 주요 직원들이 모두 나와 백상훈 회장의 입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윤선이도 다른 간호사들과 함께 복도 한쪽에 서 있었습니다. 저기 오시는 것 같아요. 김미경이 창밖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검은색 대형 세단 2대가 요양원 앞에 멈춰 섰습니다. 먼저 내린 것은 정장을 입은 비서와 보호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변을 살피며 경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휠체어에 앉은 백상훈 회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78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회색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런 곳에서 내가 어떻게 지내라는 거야? 백상훈의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원장이 급히 다가가며 인사를 했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온일 요양원 원장 박정수입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최선? 이게 최선이라고? 백상훈이 휠체어에서 일어나려다 다시 주저앉으며 짜증을 냈습니다. 뇌경색 후유증으로 왼쪽 다리에 힘이 없어진 상태였습니다. 시설이 마음에 안 드시면 다른 곳으로. 다른 곳? 여기보다 나은 곳이 있기나 해? 그냥 여기서 참고 지내야겠군. 백상훈의 말투는 처음부터 공격적이었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위축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윤선이만이 유일하게 차분한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특실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백상훈은 계속해서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복도가 너무 좁다, 조명이 어둡다, 직원들이 느리다는 등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식이었습니다. 회장님, 이쪽이 회장님께서 머무실 특실입니다. 원장이 문을 열어주며 말했습니다. 넓은 침실과 거실, 그리고 개인 화장실까지 갖춘 호화로운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백상훈의 표정은 여전히 불만스러웠습니다. 이게 특실이라고? 내 집 화장실보다 작잖아. 그때 윤선이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주춤거리는 사이 그는 당당하게 백상훈에게 다가갔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곳에서 간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윤선이입니다. 백상훈이 윤선이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었습니다. 이런, 너처럼 늙은 간호사가 뭘 안다고? 나보다 나이가 어리지도 않을 텐데. 순간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선이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경험이 부족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은 환자분들을 돌봐왔기 때문에 더 나은 간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경험? 하, 웃기는 소리 하네. 나이 먹은 간호사한테 누가 몸을 맡기겠어? 백상훈의 말에 다른 직원들은 당황했지만 윤선이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그는 무표정한 얼굴로 백상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다른 간호사를 배정해 드리겠습니다.
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 그리고 앞으로 내 방에 함부로 들어오지 마. 윤선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백상훈의 얼굴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40년 전 그 소년의 모습이 이 오만한 노인의 얼굴에서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백상훈을 침실로 안내하는 동안 윤선이는 거실 한쪽 벽에 걸린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군복을 입은 젊은 남성들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진 가운데에는 백상훈의 젊은 모습이 있었고 그 옆에는 윤선이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속 백상훈 옆에 서 있는 청년은 분명히 백도영이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저 사진은 뭡니까? 윤선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백상훈이 휠체어를 돌려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아, 저거 옛날 군대 시절 사진이야. 내 동생과 함께 찍은 거지. 동생분이 계시는군요. 계셨지. 이미 죽었어. 백상훈의 목소리가 갑자기 차가워졌습니다. 윤선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도영의 형이라는 것을. 그런데 당신 왜 계속 나를 빤히 쳐다보는 거야? 백상훈이 윤선이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윤선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회장님께서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이 들어서요. 어디서 봤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나 같은 사람을 당신이 어디서 봤겠어? 그날 저녁 윤선이는 집으로 돌아가 오래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1983년 5월 15일자 일기를 펼쳤습니다. 백도영 일병 19세. 형이 있다고 했다. 특전사 장교라고 했다. 이름은 백상훈. 드디어 만났습니다. 40년을 기다린 그 사람을. 하지만 첫 만남은 최악이었습니다. 그 오만하고 거만한 태도, 사람을 무시하는 말투. 도영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했던 형이 이런 사람이었을까요? 백상훈이 입소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예원일 요양원의 분위기는 그 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백상훈의 까다로운 성격과 무리한 요구 때문에 직원들은 모두 긴장 상태였습니다. 간호사, 여기 물이 미지근해. 차가운 물로 다시 가져와. 이 약은 왜 이렇게 쓴 거야? 다른 걸로 바꿔. 내 베개가 너무 높아. 낮은 걸로 바꿔줘. 하루 종일 백상훈의 호출음이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처음에는 젊은 간호사 이수진이 전담으로 배정되었지만 일주일도 견디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원장님, 저 정말 못하겠어요. 회장님이 너무 심하세요. 이수진이 원장실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박정수 원장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수진아, 조금만 더 참아봐. 회장님이 적응하시면 나아질 거야. 아니에요. 회장님은 저를 사람 취급도 안 하세요. 어제는 제가 약을 가져다 드리는데 이런 어린 것이 뭘 안다고 약을 가져다 주냐 고 하시면서 약을 바닥에 던지셨어요. 그 순간 윤선이가 원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원장님, 들어가도 될까요? 아, 선희 선생님. 들어오세요. 윤선이가 들어오자 이수진은 더욱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윤선이는 이수진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려 주었습니다. 원장님, 제가 백 회장님을 맡아보겠습니다. 박 원장이 놀란 표정으로 윤선이를 바라봤습니다. 선희 선생님, 회장님이 선생님을 싫어하신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래서 더 제가 해야 합니다. 다른 젊은 간호사들이 상처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윤선이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사실 윤선이에게는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백상훈을 가까이에서 관찰하고 도영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기회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선희 선생님도 힘드실 텐데. 괜찮습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날 오후 윤선이는 백상훈의 특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또 누구야? 귀찮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 윤선이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백상훈이 침대에 앉아 있다가 윤선이를 보자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당신 또 왜 왔어? 내가 오지 말라고 했잖아. 회장님, 오늘부터 제가 회장님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뭐, 내가 언제 당신을 담당으로 하겠다고 했어? 백상훈이 화를 내며 일어나려다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왼쪽 다리의 마비 증상 때문이었습니다. 윤선이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회장님, 재활치료 시간입니다. 물리치료실로 가셔야 해요. 재활치료? 이런 다리로 무슨 재활치료를 해? 시간 낭비야.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꾸준히 하시면 분명 좋아지실 거예요. 윤선이가 휠체어를 가져오자 백상훈이 소리쳤습니다. 휠체어는 싫어. 내가 걸어갈 거야. 회장님, 넘어지시면 위험합니다. 내일이야. 당신이 상관할 바 아니야. 백상훈이 무리하게 일어나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가지 못해 비틀거렸습니다. 윤선이가 재빠르게 다가가 백상훈을 붙잡았습니다. 회장님, 나라고. 백상훈이 윤선이의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윤선이의 손은 생각보다 강했습니다. 군대에서 단련된 힘이 아직도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물리치료실에서 백상훈은 계속해서 불평을 했습니다. 치료사가 다리 운동을 시키려 하자 소리를 지르고 윤선이가 옆에서 지켜보자 눈을 흘겼습니다. 당신은 왜 계속 나를 지켜보는 거야? 감시하는 거야? 회장님의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안전? 내가 무슨 어린애도 아니고. 치료가 끝나고 특실로 돌아오는 길에 윤선이는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특실에 있던 군대 사진을 보았는데 동생분과 많이 닮으셨더군요. 순간 백상훈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화난 표정에서 갑자기 슬픈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동생 이야기는 하지 마. 듣기 싫어. 죄송합니다. 다만 사진 속에서 동생분이 정말 행복해 보이셨어서요. 행복? 그 애가 뭐가 행복해? 19살에 죽었는데. 백상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선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확신했습니다. 백상훈도 도영의 죽음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그날 저녁 윤선이는 백상훈의 의료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뇌경색 외에도 만성불면증, 우울증, 그리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이 있었습니다. 처방된 약물 중에는 정신과 약물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전쟁 트라우마. 윤선이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백상훈도 그날의 일 때문에 40년 동안 고통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영의 죽음이 그에게도 큰 상처가 되었을 것입니다. 의료 기록을 더 자세히 살펴보던 중 윤선이는 중요한 정보를 발견했습니다. 백상훈의 아버지가 625 전쟁 당시 특전사 중령 출신이라는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백상훈 자신도 특전사 장교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영이 특수부대에 지원했구나.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백상훈과 도영 형제는 모두 군인 집안 출신이었고 둘 다 특수부대에서 복무했습니다. 그리고 1983년 그 작전에서 무언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윤선이는 오래된 수첩을 꺼내 1983년 작전 기록들을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도영이 마지막에 남긴 말들, 그리고 그 작전의 진실. 이제 그 진실을 백상훈에게 전해줄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윤선이가 백상훈을 담당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놀랍게도 백상훈의 태도에 미묘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까다롭고 무뚝뚝했지만 윤선이에게만은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윤선이는 백상훈의 병실에서 야간 순찰을 하고 있었습니다. 백상훈이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회장님, 잠이 안 오세요? 요즘 계속 그래. 이상한 꿈을 꾸거든. 백상훈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조용했습니다. 어둠 속에서는 그의 거만함이 사라지고 지친 노인의 모습만 남아 있었습니다. 어떤 꿈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때로는 이야기하는 것이 도움이 되거든요. 백상훈이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비가 내리는 밤이야. 어둠 속에서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는데 그 목소리가 너무 애절해서 잠에서 깨게 돼. 윤선이의 가슴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1983년 5월 15일 밤도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이 누군지 아세요? 모르겠어. 아니, 알고 싶지 않아. 백상훈이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었으며 말했습니다. 윤선이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조용히 병실을 나왔습니다. 다음 날 오후 윤선이는 백상훈과 함께 요양원 뒤편 정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휠체어를 밀며 걷던 중 갑자기 윤선이의 머릿속에 40년 전 그날 밤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1983년 5월 15일 오후 11시 30분 적진 깊숙한 곳에서 정찰 임무를 마치고 돌아오던 중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기습 공격으로 부대가 흩어졌고 윤선이는 부상당한 백도영을 발견했습니다. 누나, 누나. 도영이 피를 흘리며 윤선이를 불렀습니다. 왼쪽 어깨에 총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도영아, 괜찮아. 내가 데리고 나갈게. 윤선이는 도영을 등에 업고 탈출로를 찾아 헤맸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 가운데 진흙탕을 헤치며 3시간 동안 이동했습니다. 누나, 형에게 꼭 전해줘야 할 말이 있어. 지금은 말하지 마. 힘을 아껴. 아니야, 지금 말하지 않으면 기회가 없을 것 같아. 도영의 목소리가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형이 명령을 어겼어. 민간인을 보호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늦게 철수하게 된 거야. 도영아, 무슨 소리야? 형은 잘못한 게 없어. 오히려 옳은 일을 한 거야. 누나, 형에게 그렇게 전해줘. 형이 자책하지 않도록. 선희 선생님? 왜 그러세요? 백상훈의 목소리에 윤선이는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휠체어를 멈춰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잠시 딴 생각을 했네요. 당신 혹시 군대 경험이 있어요? 백상훈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윤선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걸음걸이나 자세를 보면 알 수 있어. 특히 응급 상황에서의 반응 속도가 보통 사람과 달라. 백상훈의 관찰력은 예상보다 날카로웠습니다. 네, 오래전에 잠깐 복무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부대? 707부대. 간호부사관이었습니다. 순간 백상훈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휠체어에서 몸을 일으키려다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707부대라고 했나? 네, 그렇습니다. 백상훈이 윤선이를 빤히 바라보더니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당신 이름이 뭐라고 했지? 윤선이입니다. 윤선이. 백상훈이 그 이름을 몇 번 되뇌더니 갑자기 헉 하고 숨을 들이켰습니다. 설마 당신이. 그 순간 윤선이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회장님, 백도영 일병을 기억하세요? 백상훈의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40년 동안 잊으려 했던 그 이름이
윤선이의 입에서 나온 것입니다. 당신이 그때, 네, 제가 도영이를 마지막까지 돌봐준 간호사입니다. 백상훈이 휠체어에서 몸을 일으키며 윤선이를 노려봤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분노보다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40년 만에, 40년 만에 나타났군. 회장님, 당신 때문에 우리 도영이가. 백상훈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감정이 복받쳐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회장님, 도영이에게서 전해달라고 한 말이 있습니다. 듣기 싫어. 아무것도 듣고 싶지 않아. 백상훈이 손으로 귀를 막으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윤선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도영이는 회장님을 끝까지 걱정했습니다. 회장님이 자책하지 않기를 바랐어요. 그만해. 그만하라고. 그날 저녁 백상훈은 병원장을 불러 윤선이를 당장 자신의 담당에서 제외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비밀리에 자신의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윤선이라는 간호사를 조사해 정확한 경력과 과거를 모두 파악하라고. 알겠습니다, 회장님. 며칠 후 비서가 가져온 조사 결과를 본 백상훈은 경악했습니다. 윤선이는 단순한 간호부사관이 아니었습니다. 707 특수임무부대에서 가장 뛰어난 의무병 중 하나였고 수많은 작전에서 부상병들을 구해낸 영웅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1983년 5월 15일 그 작전에서 백도영을 구하려다 자신도 부상을 당했다는 기록이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윤선이는 원장실로 호출을 받았습니다. 박정수 원장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어두웠습니다. 책상 위에는 공식 문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선희 선생님 앉으세요. 윤선이는 의자에 앉으며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원장이 문서를 들어올리며 말했습니다. 백상훈 회장님 측에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선생님을 담당해서 제외해 달라고. 아니, 아예 요양원에서 근무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라도 들을 수 있을까요? 윤선이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선생님이 자신의 과거를 들추려 한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요양원 인수를 검토하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인수요? 네, 만약 선생님이 계속 근무한다면 다른 요양원으로 옮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아예 이곳을 인수해서 운영진을 교체하는 것을 고려하고 계신다고. 원장의 말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백상훈의 재력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원장님, 저는 그저 환자를 돌보려고 했을 뿐입니다. 선희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다른 직원들의 일자리도 생각해야 하고. 윤선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장의 입장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근무하면 될까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날 오후 윤선이는 마지막으로 백상훈의 병실을 찾아갔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야? 윤선이입니다. 마지막 인사를 드리려고 왔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백상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들어와. 윤선이가 병실에 들어가자 백상훈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뒤돌아보지도 않은 채 말했습니다. 드디어 가는군. 네, 이번 주로 마지막입니다. 잘 됐어. 이제 내 앞에서 사라져. 백상훈의 목소리에는 냉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선이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가기 전에 꼭 해드려야 할 말이 있습니다. 듣기 싫다고 했잖아. 백상훈이 휠체어를 돌려 윤선이를 마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와 고통이 섞여 있었습니다. 너 때문에
너 때문에 우리 도영이가 돌아오지 못했어. 윤선이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회장님,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제대로 지켰다면, 내가 좀 더 빨리 구조했다면 도영이는 살 수 있었을 거야. 백상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40년 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원망이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내가 707부대의 뛰어난 의무병이라며? 그렇게 실력이 좋다면서 왜 우리 도영이는 못 살렸어? 윤선이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가방에서 낡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회장님, 이것을 보세요. 봉투 안에는 두 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1983년 작전 보고서 사본이었고, 다른 하나는 백도영이 손으로 쓴 편지였습니다. 이게 뭐야? 도영이가 마지막에 쓴 편지입니다. 형에게 전해달라고 했던. 백상훈이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40년이 지난 편지였지만 글씨는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형에게. 만약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아마 돌아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형을 원망하지 마세요. 형이 한 일은 옳았습니다. 민간인들을 구하려고 했던 것, 명령보다 사람을 택한 것, 모두 옳은 일이었습니다. 백상훈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형 때문에 작전이 지연된 게 아닙니다. 오히려 형이 구한 그 가족들이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정보 덕분에 더 큰 작전이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윤선이 누나가 이 모든 것을 증명해 줄 거예요. 이건 백상훈이 편지를 읽으며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형이 자책하지 마세요. 나는 형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형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윤선의 누나 형에게 꼭 전해주세요. 백도영 올림. 윤선이가 작전 보고서를 펼쳐 보였습니다. 회장님, 이것이 그날의 진실입니다. 회장님이 민간인 가족을 구하려고 명령을 어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족들이 적군의 대규모 공격 계획을 알고 있었습니다. 보고서에는 명확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백상훈이 구한 민간인 가족의 증언으로 적군의 야간 기습 공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다고. 회장님의 판단이 옳았습니다. 만약 그 가족들을 구하지 않았다면 우리 부대 전체가 전멸했을 수도 있었어요. 그럼 내가. 도영이의 죽음은 회장님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선택으로 다른 동료들을 구하려다 희생된 거예요. 백상훈이 휠체어에 몸을 맡긴 채 오열했습니다. 40년 동안 자신을 괴롭혀온 죄책감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도영아, 미안해. 윤선이는 조용히 백상훈 곁에 다가가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회장님, 도영이는 끝까지 회장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자랑스러워했어요. 백상훈이 고개를 들어 윤선이를 바라봤습니다. 원망으로 가득했던 그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야? 당신에게 이런 짓을. 괜찮습니다, 회장님. 저도 오늘에서야 진실을 전해드릴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그날 밤 백상훈은 비서에게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요양원 인수권은 취소해. 그리고 윤선이 간호사 해고도 철회하도록 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공식 해고 통보서는 이미 발송된 상태였습니다. 그날 밤 백상훈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40년 동안 자신을 괴롭혀온 죄책감의 무게가 한순간에 사라지자 오히려 더 큰 혼란이 밀려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도영의 편지를 되뇌었습니다. 형이 한 일은 옳았습니다. 새벽 3시가 되어서야 백상훈은 간신히 잠이 들었지만 곧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꿈이었습니다. 도영이 환하게 웃으며 형,
이제 그만 자책해도 돼요 라고 말하는 꿈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백상우는 평소보다 일찍 깨어났습니다. 김미경이 아침 약을 가져왔을 때 그는 예상외로 차분한 모습이었습니다. 간호사님, 윤선희 선생님은 언제까지 근무하신다고 했나요? 김미경은 깜짝 놀랐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윤선희의 이름만 나와도 화를 내던 백상훈이 갑자기 그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라고 들었습니다. 그럼 오늘이 마지막 날이군요. 백상훈이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금요일 오후 윤선희는 마지막 업무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동료들이 하나씩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선희 선생님, 정말 아쉬워요. 선생님 같은 분이 없으면 이곳이 어떻게 돌아갈까요? 괜찮아요.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윤선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아쉬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도영의 유언을 전하는 것이 목표였지만 막상 이뤄지고 나니 허전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때 박정수 원장이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선희 선생님, 잠깐만요. 무슨 일이세요, 원장님? 백상훈 회장님께서 급히 찾으신다고 하시는데 혹시 가보실 수 있을까요? 윤선희는 고개를 끄덕이고 백상훈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백상훈이 정장을 갖춰 입고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회장님, 저를 찾으셨다고요? 앉으세요. 백상훈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윤선희는 의자에 앉으며 그를 바라봤습니다. 먼저 사과부터 해야겠습니다. 백상훈이 고개를 깊숙이 숙였습니다. 제가 당신에게 정말 미안한 짓을 했습니다. 40년 동안 저를 괴롭혀온 죄책감 때문에 당신을 원망했어요. 하지만 진짜 원망해야 할 사람은 저 자신이었습니다. 윤선희는 놀란 표정으로 백상훈을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어젯밤 도영이 꿈에 나타났어요. 환하게 웃으면서 형, 이제 그만 자책해도 돼요 라고 하더군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40년 동안 도영이의 유언을 외면하고 살아왔다는 것을. 백상훈이 책상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제가 원장님께 드릴 편지입니다. 요양원 인수는 포기하고 대신 발전기금을 기부하겠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봉투를 윤선희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건 당신께 드리는 편지입니다. 이사회에 보낼 공식 문서도 포함되어 있어요. 무슨 내용인가요? 당신을 명예간호관으로 임명해달라는 요청서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과거 공로를 인정해서 특별 처우를 해달라는 내용도 있고요. 윤선희는 봉투를 받으며 당황했습니다. 회장님, 이런 것까지는. 아니에요. 당연히 받으셔야 할 대우입니다. 707부대에서의 당신의 공로, 그리고 도영이를 구하려고 했던 헌신, 모든 것이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백상훈이 휠체어에서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윤선희가 깜짝 놀라 일어섰습니다. 회장님, 위험해요. 괜찮아요.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백상훈이 간신히 일어나서 윤선희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40년 동안 제가 찾지 못했던 평안을 주셨어요. 회장님, 그리고 미안합니다. 당신을 이렇게 함부로 대했던 것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리며 박 원장이 들어왔습니다. 뒤따라 요양원의 주요 직원들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신지. 원장님, 제가 편지로 전달했지만 직접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윤선희 선생님의 해고를 즉시 철회해 주세요. 그리고 명예간호관으로 임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과 직원들이 모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양원 발전기금으로
50억 원을 기부하겠습니다. 조건은 하나예요. 윤선희 선생님이 원하는 만큼 이곳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회장님, 그런데 왜 갑자기? 박 원장이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윤선희를 해고하라고 했던 사람이 갑자기 정반대의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윤선희 선생님은 영웅입니다. 국가유공자이기도 하고요. 제가 그동안 이런 분을 몰라봤던 것이 부끄럽습니다. 윤선희는 감동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40년 만에 도영의 유언을 전달한 것도 기뻤지만 백상훈이 이렇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더욱 감동적이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절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제가 도영이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예우예요. 백상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영이가 구하려고 했던 사람들처럼 당신도 많은 사람들을 구해야 합니다. 이곳에서 계속해서요. 그날 오후 요양원 전체에 소식이 퍼졌습니다. 윤선희가 해고가 아니라 오히려 명예간호관으로 승진한다는 것, 그리고 백상훈 회장이 거액을 기부한다는 것. 모든 직원들이 기뻐했지만 정작 윤선희는 조용히 백상훈의 병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예온일 요양원의 대회의실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백상훈 회장이 공식적인 발표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요양원의 모든 직원들과 이사진, 그리고 지역 언론까지 참석한 가운데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윤선희는 앞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여전히 어리둥절한 상태였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해고 통보를 받았던 자신이 이제는 명예간호관이라는 직책을 받게 된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 백상훈이 휠체어를 타고 연단에 올랐습니다. 평소보다 단정하게 차려입은 그의 모습에서는 위험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어느 때보다 겸손한 표정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상훈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참석자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그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모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온일 요양원의 발전 기금을 기부하는 것이고, 둘째는 한 분께 공개적으로 사과와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백상훈이 윤선희를 바라봤습니다. 윤선희는 고개를 숙인 채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먼저 발전기금 기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온일 요양원에 50억 원을 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회의실의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거액의 기부금에 모든 사람들이 놀란 것입니다. 이 기부금은 시설 개선과 직원 복지 향상에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간병인과 간호사분들의 처우 개선에 우선적으로 투입되었으면 합니다. 박정수 원장이 일어나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백상훈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듯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상훈의 목소리가 갑자기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40년 동안 한 분에게 큰 빚을 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모른 채 오히려 그분을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참석자들이 무슨 이야기인지 궁금해하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1983년 저의 동생 백도영이 군 복무 중 순직했습니다. 19세의 나이였습니다. 백상훈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40년 만에 공개적으로 동생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특전사 장교였고 동생은 같은 부대의 일병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작전 중에 동생이 부상을 당했고 한 분이 목숨을 걸고 동생을 구하려 했습니다. 윤선희가 고개를 들어 백상훈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윤선희 선생님입니다.
모든 시선이 윤선이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윤선이는 당황하며 고개를 다시 숙였습니다. 윤선이 선생님은 707부대 간호부사관으로 수많은 작전에서 부상병들을 구해낸 영웅입니다. 그날 밤에도 제 동생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백상훈이 휠체어에서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라며 일어섰지만 그는 손으로 제지했습니다. 저는 40년 동안 동생의 죽음을 윤선이 선생님 탓으로 돌렸습니다. 제대로 구하지 못했다고, 실력이 부족했다고 원망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백상훈의 고백에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윤선이 선생님은 최선을 다해 제 동생을 구하려 했고, 동생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동생은 마지막 순간에 저에게 전해달라는 편지까지 남겼습니다. 백상훈이 주머니에서 도영의 편지를 꺼내 들어 올렸습니다. 이 편지에서 동생은 제가 한 일이 옳았다고 자책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윤선이 선생님께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백상훈이 간신히 일어서서 윤선이에게 향했습니다. 걸음이 비틀거렸지만 아무도 도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의 의지를 존중했습니다. 윤선이 앞에 도착한 백상훈은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선이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회의실 전체가 감동에 휩싸였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곳에 입소한 것도, 윤선이 선생님을 만난 것도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도영이가 하늘에서 저희를 만나게 해준 것 같습니다. 윤선이가 일어나서 백상훈을 부축했습니다. 회장님, 일어나세요. 이미 모든 것을 용서했습니다. 아니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백상훈이 다시 연단으로 올라갔습니다. 윤선이 선생님을 예원일 요양원의 명예간호관으로 임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곳에 707부대 전우들의 방을 만들어서 윤선이 선생님과 제 동생, 그리고 함께 복무했던 전우들의 사진을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박 원장이 일어나서 박수를 쳤습니다. 곧 회의실 전체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백상훈이 손을 들어 박수를 멈추게 했습니다. 진정한 영웅은 화려한 무대에 서는 사람이 아닙니다.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윤선이 선생님이야말로 진정한 영웅입니다. 백상훈이 말을 마치자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쳤습니다. 윤선이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오후 지역 언론에서는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대서특필했습니다. 40년 만에 밝혀진 진실, 영웅을 알아본 또 다른 영웅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실렸습니다. 저녁 무렵 윤선이와 백상훈은 요양원 뒤편 정원을 함께 산책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 도영이가 보고 있을까요? 분명히 보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웃고 있을 거예요. 백상훈이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석양이 아름답게 지고 있었습니다. 백상훈의 공개 사과 이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예원일 요양원은 완전히 새로운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백상훈의 기부금으로 시설이 개선되었고 직원들의 처우도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무엇보다 백상훈 자신이 가장 큰 변화를 보였습니다. 선희 선생님, 오늘 재활치료 어떠셨어요? 백상훈이 물리치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윤선이에게 물었습니다. 예전에 거만하고 까칠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따뜻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많이 좋아지셨어요. 왼쪽 다리에 힘도 많이 생기시고요. 실제로 백상훈의 회복 속도는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자 몸도 따라서 회복되는 것 같았습니다.
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을 거예요. 두 사람은 요양원에 새로 만들어진 707부대 전우들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백상훈의 요청으로 만들어진 이 공간에는 윤선이와 백도영, 그리고 당시 함께 복무했던 전우들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가운데에는 군복을 입은 젊은 윤선이와 도영이 함께 찍은 사진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도영아, 형이 이제야 내 말을 이해하게 됐다. 백상훈이 도영의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윤선이도 함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도영이도 기뻐할 거예요. 회장님이 이렇게 평안해지신 모습을 보면요. 그날 저녁 백상훈은 윤선이를 자신의 병실로 불렀습니다. 책상 위에는 정성스럽게 포장된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선희 선생님, 이것을 받아주세요. 이게 뭔가요? 제가 쓴 편지입니다. 지금 읽지 마시고 제가 이곳을 떠난 후에 읽어주세요. 윤선이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떠나신다고요? 어디로요? 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제 혼자서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백상훈의 말에 윤선이는 섭섭함을 느꼈습니다. 한 달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제 백상훈은 그에게 소중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언제 떠나실 건가요? 내일 아침에요. 조용히 가려고 합니다. 소란스러운 작별은 싫어서요. 그럼 제가 배웅해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하지만 현관까지만요.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다음 날 아침 백상훈은 평소보다 일찍 짐을 쌌습니다. 가져갈 물건은 많지 않았습니다. 다만 도영의 편지와 707부대 전우들과 찍은 사진만은 소중히 챙겼습니다. 회장님, 준비 다 되셨나요? 윤선이가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백상훈은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네, 다 됐습니다. 정말 가시는군요. 네, 이제 집에서 새로운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도영이를 위한 일도 해야 하고요. 백상훈이 윤선이와 함께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는 요양원 직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들 백상훈을 배웅하러 나온 것이었습니다. 회장님, 건강하세요. 가끔 소식 전해주세요. 직원들이 하나씩 인사를 했습니다. 백상훈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현관에 도착하자 검은색 세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운전기사가 나와서 짐을 차에 실었습니다. 선희 선생님, 정말 고마웠습니다. 백상훈이 윤선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야말로 고마웠습니다. 마침내 도영이의 유언을 전해드릴 수 있게 되어서요. 40년 동안 기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선생님이야말로 진정한 천사니까요. 백상훈이 차에 올랐습니다. 창문을 내리고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선생님, 제 편지 꼭 읽어보세요. 그리고 건강하세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윤선이는 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윤선이는 백상훈이 남긴 편지를 열어봤습니다. 윤선이 선생님께 제가 이 편지를 쓰는 지금 마음이 40년 만에 처음으로 평안합니다. 모든 것이 선생님 덕분입니다. 도영이의 유언을 전해주신 것도 제게 용서를 가르쳐 주신 것도 모두 감사합니다. 선생님께 마지막 부탁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선생님의 따뜻한 마음과 헌신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도영이를 위한 장학재단을 만들 예정입니다. 백도영 장학재단이라는 이름으로 어려운 환경의 젊은이들을 도울 계획입니다. 선생님도 재단의 이사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기억 속에서 가장 강했던 순간으로 돌아가는 법이라고 하더군요. 저의 가장 강했던 순간은 도영이와 함께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이제 그 기억들이 더 이상 아프지 않습니다. 백상훈 드림. 윤선이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한 달 후 요양원 한쪽 벽에는 새로운 액자가 걸렸습니다. 윤선의 명예 간호관 707부대 전우들이라는 제목 아래 젊은 시절 윤선이와 동료들의 사진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윤선이는 집에서 오래된 군복을 꺼냈습니다. 40년 동안 간직해온 그 군복을 다시 입어보았습니다. 거울을 보니 여전히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벚꽃이 흐드러지게 핀 공원에서 윤선이는 벤치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에 흩날리는 벚꽃잎들이 마치 하늘에서 내리는 축복 같았습니다. 도영아, 모든 것이 끝났다. 형도 이제 평안하게 살 거야. 윤선이의 혼잣말이 봄바람에 실려 멀리 날아갔습니다. 어디선가 도영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은 기억 속에서 가장 강했던 순간으로 돌아가는 법입니다. 윤선이에게는 그 순간이 바로 지금이었습니다.